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이번 주 미국 주식과도 국내 주식에서 있었던 내용들 함께 모아서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부터 살펴볼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마감했는지 핀비즈 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국 쪽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련해서 무역 협상은 9월 1일 정도 되면 전부 다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PCE 지수도 물론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크게 상회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도움을 좀 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캐나다랑 무역 협정을 즉각 중단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지수를 좀 흔들리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더불어서 이제 6월 말이다 보니까 분기 말 수급 효과도 여기에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익이 좀 많이 났던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일부 대형 기술주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분기 말이나 수급 효과에 따라서 장 막판에 변동성이 좀 생겼고 저가 매수가 유입된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캐나다랑 무역 협정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시장을 좀 흔들리게 했던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캐나다 쪽에서 디지털사랑 관련된 부분 언급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 안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PCE 지수 말씀드렸다시피 5월 PCE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올랐습니다. 전달이 2.1%였고요. 예상치가 2.3%였기 때문에 일단은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딱 맞춰서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식료품이랑 에너지 변동성이 큰 부분들을 제외한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2.7%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2.6%가 예상치였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크게 상회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뉴스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테슬라랑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는 자율주행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코멘트가 붙게 됐습니다. 공장에서 테슬라 모델 Y 차량이 출발을 했는데요. 이때 사람 없이 완전 자율주행 형태로 고객의 집까지 배달되는 형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고요. From factory to the customer home이라고 해서 across town에서 그 도시까지 다 지나가면서 완벽하게 도착을 했다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다시피 완벽한 자율주행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일반 도로도 거쳤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의 탑승이나 원격 조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줬고요. 속도는 한 72마일, 우리 다시 계산해 보면 약 116km 정도 속도라고 하고요. 미국 고속도로 제한 속도 그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앞서서 7월 10일에 6월 10일에 6월 28일에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 인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그 날짜가 생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과가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차를 인도했던 그 방식이 스스로 고객을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 인도가 실제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짚어드린 대로 사실 미국 내에서 텍사스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그나마 좀 덜한 편이긴 한데요. 이제 텍사스에서도 이 규제를 조금 더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테슬라가 좀 소폭 움직임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들인 상태이고요.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텍사스주에서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나오는 뉴스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픈 AI 관련된 뉴스 살펴볼 텐데요. 오는 10월 6일에 데브데이라고 해서 오픈 AI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례 개발자 회의를 컨퍼런스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로 열 예정이라고 하고요. 1,500명 이상의 개발자가 참석하면서 최신 AI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챗 GPT가 출시된 이후 지금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고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2023년 처음으로 열렸던 행사에서 샘 올트먼 CEO가 GPT-4 터브를 공개한 바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CEO도 참석하면서 파트너십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있었고 런던, 싱가포르 이런 데서도 같이 분산해서 개최가 됐었고 새로운 모델을 내놓기보다는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 번째니까 신모델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데브데이 일정을 알리고 나서 SNS 게시물 조회수가 100만 회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GPT-5 혹은 GPT 5.5 단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기대감이 좀 표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GPT-4, 5에 이어서 차세대 모델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에 올트먼 CEO도 몇 달 내에 출시가 될 거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랑 무역 협상이 즉각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수가 흔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캐나다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의 디지털세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무역의 대화를 종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7일, 일주일 정도 그 사이에 캐나다에게 어떤 관세를 부과할 건지 그냥 통보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를 보면 기업의 온라인 장터, 타깃 광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사용자 정보 관련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인데요. 연간 글로벌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캐나다 내에서 디지털 매출이 2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기업이 대상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 회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디지털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관세라고 보고 있고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에 대해서 관세 등으로 보복 대응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관련된 뉴스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잘 해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와 매우 매우 잘 지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한을 발송했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은 거고요.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정말 잘 지내왔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라면서 "누군가는 이것을 잠재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갈등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와는 무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평화를 중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수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엔사에 북한 쪽에서 어 지금 제안을 다시 한번 보낸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사 관련한 뉴스를 좀 살펴보면 대남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방벽이나 철책의 작업을 재개하겠다라고 북한이 유엔사에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단 작업을 재개한다라는 건 다시 한번 남북의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남북 채널이 복원되는 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다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서 같이 좀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 자동차 관세 낮추는 거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25% 관세 부과,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그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부품 그 관세 항목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밀고 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자동차 업계들한테는 좀 피해가 가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뉴스긴 한데요. 이런 와중에 중국 쪽에 대해서 좀 살펴봤을 때 GM, 테슬라, 포드 등 중국 의존도가 최상위권인 기업들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인용한 2025년 중국 노출도 보고서에 따르면 GM,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 1위 69.8점으로 평가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어서 커민스, 허니웰, 테슬라, 포드 상위권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대부분 이제 중국 합작 투자나 공급망으로 인해서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섹터 중에 하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1위였던 GM부터 좀 살펴보면 중국에 있는 국유 기업과 한 10건 정도 지금 합작 투자를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도 판매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구조 조정도 나타나게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악화됐다라고 하고요. 보고서를 통해서 봤을 때는 GM이 관세나 기술 이전 압박, 지재권 침해 위험 등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애플은 27위로 순위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매출의 17%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제조 시설도 이미 중국에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은 중국산 제품 비중이 무려 71%에 달하고 이를 통한 수익은 연간 7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리스크가 만약에 중국 쪽에서 끊기게 된다면 리스크가 가장 크게 실질적인 타격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S도 중국산 서버랑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의존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AI용 핵심 부품에는 50% 관세가 부과되면서 사업 확대에 있어서는 현재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중국 쪽에 수출하는 비중이 그래도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중국 매출 전망치를 제외를 시키기도 했고요. 메타는 중국 광고 수익과 텐센트 협력으로 재진입을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생산 그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고 재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여태까지 쭉 이어왔던 게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워낙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걸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무역 전쟁이 좀 격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들한테 그대로 가격으로 좀 매겨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 사이에는 미국과 중국과 관련해서 무역 합의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 두 차례 고위급 협상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최종 무역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간으로 26일 워싱턴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중국과 서명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 합의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틀 전 서명됐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는 아마도 지난달에 제네바에서 열렸던 1차 고위급 협상과 이달 런던에서 열렸던 2차 협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1, 2차가 다 합쳐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이제 최종 승인만 남겨뒀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합의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정상 간 통화와 협상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의 히토류입니다. 러트닉 장관이 중국이 미국의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명시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만약에 이행할 경우에는 기존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도체, 제트기 부품, 핵심 소재 등 이렇게 수출 제한이 더 유지가 되거나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합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잘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토류를 얼마나 공급할지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공급할지도 중요할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재개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명은 했지만 서명을 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행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이게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원전 쪽으로 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 살펴볼 거고요.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원전 해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 원자력 산업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력 해체 작업이 고리 1호기에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100종 가까운 원전 해체 기술을 실전에서 처음 검증하는 자리이고요. 약 5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해체라는 것 자체가 원전이 생기면 당연히 따라오는 개념이긴 합니다. 마치 2차 전지가 떠올랐을 때 폐배터리가 같이 갔던 것처럼 원전이 시장 안에서 주도주가 되면서 같이 해체 시장도 커져가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곤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체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없습니다. 지금 워낙 해체에 대해서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보통 독일, 일본, 스위스 이런 국가들만 좀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고리 1 호기 해체를 만약에 이뤄내게 된다면 성공적으로 트랙 레코드를 만들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요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데 12 년에서 15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걸 계산해 봤을 때 사실상 실적에 있어서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 규모가 큰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완전히 긍정적인 부분만 보기에는 살짝 좀 찜찜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6 일이었고요. 고리 1 호기 해체를 승인하게 되면서 한수원의 기술력과 계획이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031 년까지 준비 작업이 있고요. 이후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 원전 해체 시장도 그렇고 큰 틀에서 보면 원전 건설까지 본다면 가장 수혜받을 종목으로 한국전력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가 한수원입니다. 그런데 원전 관련해서 팀코리아 구성했을 때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부분이 팀코리아의 중심이었던 게 한수원이었습니다. 한수원을 100% 자회사로 한국전력이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원전의 수혜주는 한국전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국전력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 상위에 지금 이름을 올린 상태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 한 4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제외하고 지난주까지 봤을 때 4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뭐 5 월, 6월 그때 지금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니까 지금 4월 10 일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한 이틀 정도 제외하고 6월 20 일까지 봤을 때 한 이틀 정도 제외하고 2-3일 정도 제외하고는 쭉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또 한 번 흔들렸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잘 갔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살짝의 흔들림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 증시에서 서클이 하락했다라는 이유도 있었을 거고요. 한국은행 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경고를 내놓게 되면서 살짝은 우려감이 높아지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6월 25일 발표했던 금융 안정 보고서를 살펴보면 1코인 1달러 그리고 1코인 1,000원처럼 법정 화폐랑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뱅크런 사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것처럼 코인런 대규모 인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위험 요소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지금 미국 달러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코인을 1,000원 요 형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필요해서 여당에서 발의를 했고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정 화폐와 1대1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채 등을 뒤에다가 담보 자산으로 반드시 둬야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만약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환매가 발생했을 때는 이 국채를 매도해야 되는데 이 국채 매도가 되면 담보 자산이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인런, 그러니까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에 USDC가 예치은행 파산으로 1달러에서 87센트까지 가치가 떨어졌던 경험이 있고 600건 이상의 가격의 급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마냥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하락한다 하더라도 다시 언제든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가총액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 볼 건데요. 삼성전자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중에 하나가 ZTE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랑 스마트폰 표준 필수 특허 분쟁이 있었는데 영국 런던 고등법원으로부터 잠정 라이선스 승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이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하게 됐고요. 재판부는 이제 중국 쪽 통신 장비 업체가 공정, 합리, 비차별이라고 해서 프렌드 조건을 회피하고 불필요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을 악의적 행위로 간주하고 삼성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단 런던 고등 법원에서 최초로 심리 단계에서 잠정 라이선스 허가를 했던 처음 사례인 거고요. 글로벌 특허 소송의 판례로 앞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삼성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허 분쟁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중국 쪽인 기업인 ZTE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일 수, 중국 기업 자체로는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K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영업이익을 전반적으로 그룹사 다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올라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SK가 27조 1,38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27조 352억 원, 0.4% 아주 작은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SK그룹이 이 OP에 있어서는 앞서 나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본다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그 뒤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은 전체 매출, 당기 순이익, 고용 인원 여기서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특히 고용 규모에 있어서는 국내 최대 수준이고요. 그룹의 수입성과 영향력 면에서도 최상위권이긴 합니다. 그런데 SK가 순이익 측면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게 지금 LG입니다. LG그룹이 매출이 소폭 상승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순익 적자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좀 살펴볼 만한 내용이고요. 24년 순이익은 마이너스 8,707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게 되면서 재무 구조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그룹 중에서 삼성, SK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고 있다. 하지만 LG는 좀 뒤처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글로벌 미니 장기라고 해서 오가노이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장이 좀 열릴 가능성이 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시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삼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CDMO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 오가노이드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게 되면서 미니 장기가 오가노이드인데요. 오가노이드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가노이드가 줄기세포나 조직 유래세포를
3 차원으로 배양한 신약 개발 도구. 아무래도 쉽게 말씀드리면 미니 장기예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도 오가노이드에다 대신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환자랑 85% 정도 유사한 생리 반응을 보이면서 신약 후보 물질을 효능 평가할 때, 독성 평가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암세포를 직접 동물에 주입하는 형태로 실험을 좀 했었는데 이게 환자랑 유사성도 굉장히 좀 낮고 동물에다 직접 주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비용도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가노이드는 일단 미니 장기이고 환자 맞춤형 모델로 저비용으로 구축을 할 수 있고 미국 FDA에서도 동물 실험 말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으로 "오가노이드를 사용해라."라고 이렇게 좀 장려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법과 관련돼서 제정이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오가노이드 시장이 약 10억 달러 규모로 작긴 한데 연평균 2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030년에는 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JW 중해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강스텐 바이오텍도 기술 개발에 지금 참여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도 오가노이드 시장에 뛰어든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표준으로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에서 나왔던 내용들 좀 모아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투자 잘 하시고요. 저는 또 투자 전략에 필요한 뉴스들 모아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